네덜란드가 15조 원을 들고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단 3글자뿐이었습니다. 줄 서세요. 유럽 방위 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년 전 한국을 아시아 공급망 리스크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나라.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그 순간 폴란드는 20조 원 초대형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토 동맹국인데 왜 어떤 나라는 거절당하고 어떤 나라는 VIP였을까요? 도대체 6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리비아 모건, 나토 산하 위기 조달 리스크 분석관입니다. 저는 숫자와 납기표만 보면 전쟁의 승패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2026년 1월 17일 오전 10시 브뤼셀 긴급 회의장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보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네덜란드, 한국의 15조 긴급 구매 요청, 전격 거절. 거절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15조라는 숫자보다 거절이라는 두 글자가 더 무서웠어요. 제가 이 일을 9년째 해왔지만 돈을 거절당한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커피 향과 서류 넘기는 소리가 가득한 공간인데 그날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스크린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마르텐 슈타인 차관이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47살 네덜란드 국방부 전력도입 차관이자 정치권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이 그날은 화장으로 겨우 덮은 공포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리비아. 저도 알고 있었죠. 한국이 거절하는 순간 유럽 전체가 줄을 서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줄을 서게 되면 순번이 아니라 과거가 계산된다는 것도요. 회의장 스크린에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생산 일정표가 떴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가득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이미 납품 계약이 체결된 나라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 목록 어디에도 네덜란드는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6년 동안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록이 지금 우리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요. 마르텐 차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어요. 여러분,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리 본토 방어 공백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군가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공급선은 없습니까? 마르텐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기존 계약국들의 납기가 모두 지연됐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한국뿐이라는 말이 마치 선택이 아니라 굴복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숫자들을 계산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 달? 2달? 아니, 어쩌면 일주일도 안 남았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6년 전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2020년 북유럽 방산 교체 회의장이었습니다. 한국 자주포가 후보로 올랐을 때 회의장 곳곳에서 피식 웃음이 터졌었죠. 마르텐 차관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시아 공급망은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7년 제가 홍콩에서 근무할 때 위조 부품 사고를 겪었거든요. 가짜 부품이 섞여 들어온 프로젝트가 터지면서 저는 책임자로 몰렸습니다.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아시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니까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사고는 한국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저는 멍청하게도 모든 아시아를 하나로 뭉뚱그렸던 거예요.
회의장에서 마르텐 차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리비아 모건 분석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만은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한국의 거절은 단순한 상업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신호죠. 우리가 과거에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제 말에 동의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마르텐 차관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행 비행기를 탑니다. 리비아 동행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출장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과거. 제가 저질렀던 편견의 결말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인데 그날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왔습니다. 납기표, 생산량, 신뢰도 지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폴란드,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계약 체결. 기사를 읽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년 전 폴란드도 회의장에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폴란드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VIP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줄도 서지 못한 채 거절당했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마르텐 차관은 이미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짓했어요. 리비아, 이번 협상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의 분석 보고서가 있어야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그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내 보고서 한 줄이면 한국은 끝나. 너 다시 인정받고 싶지? 그때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제 양심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제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하고 싶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15조를 거절한 나라. 돈보다 원칙을 선택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국빈급 의전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절차 안내만 간단하게 있을 뿐이었죠. 마르텐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15조를 들고 온 대표단에 대한 대우입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구걸하러 온 거라는 걸 한국은 알고 있습니다. 마르텐 차관이 저를 쏘아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직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량에 올랐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6년 전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때 저는 한국을 불안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나라로 여겼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창원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주요 방산 공장이 있는 도시였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정문 앞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폴란드 대표단 환영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을 기념합니다. 현수막 어디에도 네덜란드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르텐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줄을 서러 온 사람들일 뿐이었죠. 차량이 공장 주차장에 멈췄어요.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단이시죠? 대기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기실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회의실도 아니고 응접실도 아니고 대기실이었어요. 우리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속보였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초대형 계약 체결. 총액 20조 원 규모. 마르텐 차관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 책임자 마그다 코발스카가 들어왔어요. 42살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줄을 섰어요. 당신들은 줄을 비웃었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그다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는 것을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뢰와 원칙이 돈보다 강한 시대였죠.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으로요.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북유럽 방산 교체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33살 나토 조달팀에 들어온 지 2년째였죠. 그때 저는 커리어를 되찾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2017년 홍콩 위조품 사고 이후 제 이력서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회의장은 북유럽 각국 국방부 인사들로 붐볐어요. 의제는 간단했습니다. 노후화된 포병 장비를 교체할 공급업체 선정이었죠. 후보는 세 곳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한국이라는 이름이 스크린에 뜨자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덴마크 대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제품이라니 농담인가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 있던 트라우마가 본능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그게 제 머릿속에 각인된 공식이었죠. 마르텐 슈타인 차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당시 그는 네덜란드 국방부 기획관이었어요. 아직 차관은 아니었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죠. 마르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방사는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르텐이 한국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분명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유럽의 전통과 신뢰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르텐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르텐이 저를 불렀어요. 리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는 저를 구석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당신 홍콩 사건 이후로 힘들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마르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인재가 묻혀 있는 게 안타까워요.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기회라는 단어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마르텐이 계속 말했어요. 이번 한국 건 당신이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요. 그러면 당신은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다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한국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있던 편견이 문장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시아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검증 부족, 장기 신뢰도 의문. 보고서를 쓰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마르텐이 제 보고서를 읽고 활짝 웃었어요. 완벽합니다, 리비아. 당신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해 겨울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은 탈락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선정됐죠. 회의장에서 축하 샴페인이 터졌어요. 유럽의 승리라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 의문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일들에 치여 잊어버렸죠. 그리고 2021년 봄 라면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 매운 라면이 논란이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식품 표기 문제였습니다. 매운맛 강도 표시가 유럽 기준과 달랐던 거죠. 하지만 마르텐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는 언론을 동원했습니다. 안전 이슈로 확대시켰죠. 한국 식품의 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과하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르텐에게 빚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라면 논란은 몇 주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네덜란드는 한국 라면 대신 유럽산을 선택했습니다. 품격 있는 선택이라며 언론이 떠들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품격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냥 편견과 정치적 계산의 문제일까? 어느 날 저녁 마르텐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그가 말했습니다. 리비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어요. 한국 같은 불안정한 공급처를 피한 거죠. 저는 와인잔을 들다 말고 멈췄어요. 불안정하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불안정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지표, 기술력, 수출 실적.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한국을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홍콩 사건 이후 저는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한국의 실체를 보지 않고 제 트라우마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아시아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그 문장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걸까? 아니면 제 두려움에 근거한 걸까? 답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보고서를 썼어요. 사실이 아니라 편견으로 썼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마르텐이 복도에서 저를 봤습니다.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 미소가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진심이 아니라 계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마르텐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공급망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박수가 터졌지만 저는 손뼉을 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새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유럽 방산 시장 분석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세상을 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편견의 씨앗이 몇 년 후 우리 모두를 올가맬 거라는 걸요. 그해 여름 저는 폴란드 출장을 갔어요.
바르샤바 국방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다 코발스카를 처음 만났어요. 당시 그녀는 조달팀 부책임자였습니다. 회의 중 마그다가 질문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마그다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하는 것 같기도 했죠. 회의가 끝나고 마그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리비아,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당신의 판단은 데이터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편견에 근거한 건가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그다는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그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폴란드는 늘 무시당했어요. 유럽 내에서도 2등 국민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마그다가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는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는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오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밤마다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한국의 산업구조, 기술 수준, 수출 네트워크.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요.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됐더군요. 성능과 신뢰도가 검증됐다는 뜻이었죠. 제 보고서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 보고서는 회의록에 남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죠. 2021년 겨울 마르텐이 차관으로 승진했어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죠. 파티장에서 마르텐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유럽의 전통과 가치를 지켰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아니, 오만한 선택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암스테르담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편견으로 판단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봤다. 그리고 그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5년 뒤 제가 창원 공장 대기실에 앉아 있을 줄은 몰랐지만요. 2021년 봄 라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네덜란드 식품안전청에서 한국 매운 라면을 조사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표기 확인이었습니다. 매운맛 등급 표시가 유럽 기준과 맞는지 검토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마르텐 차관이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안전 이슈로 둔갑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건 과하다. 라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르텐에게 빚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 마르텐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비아, 한국 식품에 대한 리스크 분석 좀 해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관님, 이건 그냥 표기 문제 아닌가요? 마르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리비아.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우리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커리어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 주말 내내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 라면의 성분, 제조 과정, 품질 관리 시스템. 놀랍게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매운맛 표기 방식이 유럽과 달랐을 뿐이었죠. 월요일 아침 마르텐에게 보고했습니다. 특별한 안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표기 방식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리비아?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 줄 알았는데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이 아니라 무기를 원하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찾은 건 이게 전부입니다. 마르텐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실망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다음 날 네덜란드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매운 라면 안전성 논란. 전문가들 추가 검증 필요성 제기. 기사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왜곡돼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없다고 한 부분은 쏙 빠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만 강조됐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르텐에게? 언론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그날 저녁 동료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비아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양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면 논란은 한 달 내내 이어졌어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설왕설래했습니다. 대부분은 과장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대중은 그걸 믿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주요 유통망에서 한국 라면이 철수했어요. 대신 유럽산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마르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품격이라고? 이게 품격인가요? 그냥 편견이고 오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라면이었어요. 철수 전에 사놓았던 거였죠.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리며 생각했어요. 이 라면이 정말 위험한가?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맵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매운맛 때문인지 아니면 제 비겁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건 라면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였습니다. 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죠. 그해 여름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검증과 논란들. 본질은 늘 같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프레임 싸움이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그다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폴란드 국방부의 마그다였습니다. 리비아,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정말 객관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않았어요. 비겁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제가 심어놓은 편견의 씨앗이 언젠가 독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요. 그 예감은 5년 뒤 현실이 됐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유럽 전역이 안보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포병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요. 명분은 충분했어요. 국제사회 연대, 민주주의 수호.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토 방어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마르텐 차관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겐 대체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곧 들어올 겁니다. 모두가 안도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몇 달 뒤 중동 분쟁이 격화됐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납기가 하나둘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케줄표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본토 방어 공백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마르텐에게 보고했어요. 차관님, 대체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선을 찾아야 합니다. 마르텐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찾는단 말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르텐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리비아, 당신이 6년 전에 뭐라고 보고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과거의 제 보고서가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검증됐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모두 한국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르텐이 코웃음 쳤어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더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납기표가 떠 있었어요. 빨간색 경고 표시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록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암스테르담의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꼭 제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2022년 여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병 장비가 출발한 뒤 네덜란드 본토 방어 공백이 본격화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납기표를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하나씩 늘어났죠. 독일 공급선 12개월 지연, 프랑스 공급선 8개월 지연.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국방부 내부 회의가 잦아졌습니다. 마르텐 차관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유럽 파트너들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약속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요. 그해 가을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전체가 요동쳤어요. 모든 나라가 자국 방어를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약속했던 납기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죠. 10월 어느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마르텐 차관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본토 방어 능력이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졌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대안은 없습니까? 마르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년 전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에 접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마르텐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 저항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날 저녁 한국 방산 기업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중한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사흘 뒤 왔어요. 짧고 간결했습니다. 현재 생산 일정은 2년 선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순차적으로 검토됩니다. 2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우리에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르텐에게 보고하자 그가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돼.
돈을 더 주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마르텐이 비웃었죠. 신뢰?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전부지.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2023년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방어 공백이 공식 의제로 올랐어요. 다른 회원국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약점이 나토 전체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요. 마르텐은 체면이 구겨졌어요. 정치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야당에서 책임 추궁이 시작됐죠. 그해 봄 마르텐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리비아, 한국과 재접촉하세요. 더 적극적으로요. 저는 이메일 대신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한국 측 협상 대표가 나왔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었죠. 인상이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화상 화면 너머로 그가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국을 밀어낼 수는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액을 상향하면 어떻습니까? 정우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계약을 맺은 나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가 몇 년 전 한국과 약속을 어떻게 다뤘는지 떠올랐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우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신뢰. 우리가 가장 쉽게 버렸던 것.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해 여름 폴란드에서 뉴스가 터졌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마그다를 떠올렸어요. 몇 년 전 바르샤바에서 만났던 그 여성. 그녀가 했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폴란드는 늘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죠. 이제 그 준비의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폴란드는 한국을 신뢰했고 한국은 폴란드를 우선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고 한국은 우리를 뒤로 밀었죠. 너무나 명백한 인과관계였어요. 마르텐에게 기사를 보여주자 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폴란드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폴란드에게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했고 우린 오만했어요. 마르텐이 저를 노려봤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2024년 들어서 위기감은 절정에 달했어요. 네덜란드 본토 방어 공백이 18개월을 넘어섰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우려를 표명했죠. 마르텐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마르텐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요. 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초기 한국 평가가 잘못됐습니다. 리비아 모건 분석관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분명 제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무기로 만든 건 마르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차관님, 제 보고서는 데이터에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차관님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르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마르텐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5년 가을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내기로 했어요. 긴급 구매 제안이었습니다. 금액은 15조 원. 역대 최대 규모였죠. 마르텐이 직접 한국에 가겠다고 나섰어요. 체면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저도 동행 명단에 올랐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까? VIP로 대접할까 아니면 줄을 서라고 할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지만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마르테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15조면 충분합니다. 한국도 비즈니스맨들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유럽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겠다고.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요. 인천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이코노미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마르텐 차관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승무원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3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를 펼쳤는데 한국 라면이 들어있었어요. 5년 전 네덜란드에서 퇴출당했던 바로 그 라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눈물이 났어요. 이 라면을 위험하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흘끔 봤어요. 괜찮으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매워서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정말로 매운 건 라면이 아니라 제 양심이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가 6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충격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제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마르텐이 복도를 걸어오며 저를 봤어요. 리비아 준비됐죠? 이번엔 당신이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제 역할은 그의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는 거라고요. 공항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내 표지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빼곡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특별한 환영 인사는 없었어요. 국빈급 의전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VIP 라운지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반 입국 절차 안내 직원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마르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린 15조를 들고 온 대표단인데요. 안내 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마르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따라가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면 더 곤란해집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공항 출구로 나서자 한국 측 안내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단이시죠?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차량은 고급 세단이 아니라 일반 승합차였어요. 마르텐이 또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봤어요. 인천에서 창원까지 약 5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아파트, 공장 단지, 깨끗한 도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텐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하는 것 같았죠. 갑자기 그가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을 본 모양이었어요. 저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폴란드, 한국과 추가 계약 체결. K 전차 100대 추가 도입.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폴란드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처져 있었고요. 3시간쯤 달렸을 때 휴게소에 들렸어요. 잠깐 쉬었다 가자는 운전사의 제안이었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 연인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 모두가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마르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만났습니다. 공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등이 굽어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가 약해 보였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 출발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마르텐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리비아, 이번엔 정말 당신이 중요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관님, 전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만 말할 거예요. 마르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한 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이 아니라 공범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는 끝입니다. 마르텐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창원 시내로 진입했어요. 공장 지대가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크레인들, 트럭들. 활기찬 산업 현장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공장 정문이 보였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 환영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을 기념합니다.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며 저는 현수막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어디에도 네덜란드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르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건 모욕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차관님.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현실이죠. 차량이 주차장에 멈췄어요. 안내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기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기실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회의실도 아니고 응접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 2개, 탁자 하나, TV가 전부였어요. 마르텐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거대한 전차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K 전차였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될 제품이겠죠.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양국 대표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죠. 마그다 코발스카가 보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우진이 서 있었어요. 그도 미소를 짓고 있었죠. 신뢰로 맺어진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마르텐이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집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차관님. 이게 우리가 놓친 기회예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 우리는 약속을 무시하는 파트너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마그다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줄을 섰어요. 당신들은 줄을 비웃었고요.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마르텐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마그다가 계속 말했어요. 6년 전 당신들은 한국을 웃었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웃지 않았어요. 우린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린 VIP고 당신들은 대기실에 있죠. 이게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그다가 돌아서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마르텐이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처음으로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시 돌아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공장 지대를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차례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났다는 것을요. 우리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굴복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자초한 결과였죠. 6년 전의 오만함이 지금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대기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요. 다음 날 아침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직원이 들어와 공손하게 말했어요. 회의 시간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르텐이 일어섰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패였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했죠. 저도 일어나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각국 군대 사진들이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터키. 빼곡했어요. 네덜란드는 당연히 없었죠.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한가운데 한국 국기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공장 전경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정우진이었어요. 화상 회의로 봤을 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회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맸어요.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업무적인 톤이었죠. 마르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정우진이 악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 측 직원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녹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올라왔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네덜란드 측에서 긴급 구매를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5조 원 규모라고요. 마르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지합니다. 금액은 협상 가능합니다. 정우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마르텐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럼 뭡니까? 정우진이 저를 잠깐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마르텐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납기입니다. 저희는 기존 계약국들과 약속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마르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긴급 상황입니다. 돈을 더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계약국을 밀어내면 저희는 그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으로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마르텐이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계속 말했어요. 6년 전 네덜란드는 저희를 후보에서 제외하셨죠. 이유는 아시아 공급망이 불안정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였습니다. 마르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정우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오해라고요? 6년 동안의 오해였나요? 라면 사건도 오해였나요? 회의장 조롱도 오해였나요? 마르텐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우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누가 저희를 신뢰했고 누가 저희를 무시했는지요. 폴란드는 6년 전부터 저희와 대화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죠. 네덜란드는 6년 동안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르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시원했고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비웃음의 일부였으니까요. 정우진이 저를 봤습니다. 리비아 모건 분석관이시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진이 말했어요. 당신의 2020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아시아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쓰셨더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 저는 틀렸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유럽이 저희를 어떻게 보는지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우진이 다시 마르텐을 받습니다. 네덜란드의 요청은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 일정은 2027년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르텐이 테이블을 쳤어요. 2027년이라고요? 그건 너무 늦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6년 전에 저희를 선택하셨어야죠. 그 한마디가 마르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르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2027년은 너무 늦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것도 알았죠.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정우진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텐도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정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돈으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마르텐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도 나토 동맹국입니다. 그들은 저희를 신뢰했고 저희도 그들을 우선합니다. 그게 신뢰라는 겁니다. 마르텐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었어요. 정우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일정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면요. 마르텐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은 너무 먼 미래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어요. 정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작별 인사처럼 들렸어요. 우리를 보내는 거였죠.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르텐은 비틀거렸어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공장 마당에서 폴란드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 국기도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마르텐이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봤어요. 공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장면이 또렷하게 남았어요.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 우리가 놓친 기회. 우리가 무시했던 파트너.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르텐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브뤼셀 본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통지였죠. 마르텐도 같은 메일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책임 추궁이 시작될 거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한국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모든 게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마르텐이 그 앞을 지나치며 비웃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뉴스를 봤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화상회담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폴란드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약속을 깨는 나라였으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는 공항, 도시, 산들.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게 무엇을 남겼을까? 부끄러움, 후회, 깨달음?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마르텐이 저를 불렀어요. 리비아,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르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난 끝장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날 공격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마르텐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리비아,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보고서를 다시 써주세요.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아직도 이러시는 겁니까? 마르텐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우린 같은 배를 탔어요. 당신도 6년 전 보고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를 무기로 만든 건 차관님이었어요. 마르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6년 전 차관님은 제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쓴 겁니다. 라면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한 표기 문제를 안전 이슈로 키운 건 차관님이었어요. 마르텐이 벌떡 일어섰어요. 주변 승객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자리에 앉으라고 했죠. 마르텐이 다시 앉았지만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당신, 날 배신하는 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르텐이 이를 갈았어요. 당신 커리어도 끝장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양심을 팔면서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마르텐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그늘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관님, 한국 협상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조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까? 마르텐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는구나. 다음 날 나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마르텐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2027년 일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2027년은 사실상 실패라는 것을요. 질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마르텐이 답변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6년 전 저희는 한국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시아 공급망이 불안정하다는 틀에 박힌 시각으로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마르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우선합니다. 폴란드가 그랬고 노르웨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대표도 메모를 했어요. 마르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르텐이 저를 막아섰어요. 당신, 날 끝장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차관님이 스스로 끝장낸 겁니다. 6년 전부터요. 마르텐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사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준비한 거였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펜을 집어들고 서명했습니다. 리비아 모건. 9년간의 나토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 9년 동안 뭘 했을까? 편견을 심고 거짓말에 동참하고 양심을 팔았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제 미래도 저 별처럼 불확실했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리비아 모건입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마그다 코발스카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마그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왜 제게 전화를 했을까요? 마그다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의 나토 회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그다가 계속 말했어요. 폴란드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우린 정직한 분석가가 필요합니다. 그 제안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마그다의 제안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펼쳐졌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희망이 보였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마그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비아.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그녀와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그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 거리가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웃고 카페가 붐비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마그다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리비아 모건 국제협력 분석관. 제 새로운 직함이었습니다. 첫 업무는 한국과의 협력 보고서 작성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쓰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한국을 연구했어요.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든 무기 체계가 놀라웠습니다. 성능뿐 아니라 납기 준수율도 완벽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국 대표단이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정우진도 함께였어요. 회의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우진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비아 모건?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양국 모두 진지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관계. 회의가 끝나고 정우진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가 물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텐 차관은 사퇴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졌죠.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덜란드에 기회를 주실 건가요? 정우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027년 일정은 약속드렸습니다. 그건 지킬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네덜란드 다음에 달렸어요. 진심으로 변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리비아,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로 답했죠. 감사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6년 겨울이 왔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에도 폴란드 대표로 참석했어요. 어느 날 브뤼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바르샤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텐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차관이 와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제는 유럽 방위 협력 강화였어요. 폴란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찾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6년 전 우리는 한국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요. 그 편견의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신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네덜란드 새 차관도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비아 모건 씨, 당신의 발표가 인상 깊었습니다. 네덜란드도 변하려 노력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하는 게 중요하죠. 그날 저녁 혼자 브뤼셀 거리를 걸었어요. 예전에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편견이 아니라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라 용기로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나토 회의 보고서 작성용이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뢰의 가치 한국과 폴란드의 사례 연구.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은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제때 오는 무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제때 오는 무기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산업을 굴립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6년 전 제가 쓴 보고서와 얼마나 다른가. 그때는 편견으로 썼지만 지금은 경험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편견에 맞서 싸우겠다고요.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정우진의 편지였습니다. 리비아,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그 편지를 소중히 넣었어요. 평생 간직할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르샤바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도 새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얗고 깨끗하게요. 며칠 뒤 마그다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리비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폴란드-한국 협력 세미나예요. 당신도 함께 가시죠.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광입니다. 2027년 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VIP 대접을 받으며 환영받는 손님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측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건네주며 환영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벅찼어요. 18개월 전 제가 네덜란드 대표로 왔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어요. 호텔은 최고급이었습니다. 세미나 회장으로 갔어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세미나. 제 이름도 연사명단에 있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했어요. 신뢰의 힘, 편견에서 파트너십으로.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 폴란드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 대표들도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졌어요. 정우진이 일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빛에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정우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저는 감사를 표했어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진실을 볼 기회를 주셔서요.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용기는 누가 줄 수 없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지난 6년을 떠올렸습니다. 편견으로 시작해서 진실로 끝난 여정. 고통스러웠지만 값진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로 뭉뚱그렸습니다. 그 무지의 대가는 줄을 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신뢰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다릅니다.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편견. 그게 한국을 아시아 리스크로 묶어버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분리됐어요. 한국은 한국이었습니다. 독립적이고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다음 날 아침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VIP 투어였어요. 공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K 전차 생산 라인, K9 자주포 조립장. 모든 게 정밀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근로자들의 눈빛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로 갔어요. 정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리비아,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처럼 양쪽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진이 미소 지었어요. 신뢰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빌딩들. 이 모든 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돌아서기 전에 작은 절을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졌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줄 서세요. 신뢰 경제의 시대.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전쟁은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제때 오는 무기의 싸움입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산업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6년의 약속과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보고서를 마치고 나토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회신이 왔어요. 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에 배포될 거라고 했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였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바르샤바에 꽃이 피었어요. 저는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봄이구나. 긴 겨울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거구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그다였습니다. 리비아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에서 또 제안이 왔어요. 장기 협력 프로젝트래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마그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팀의 보물이에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어요. 제 미래도 저 구름처럼 자유롭고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편견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용기는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평생 진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원칙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줄을 서는 건 굴욕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라는 것. 저는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신뢰의 시대가 왔다고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